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90쪽의 매수 주체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수 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차트에 대한 이해, 또 그리고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어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수 주체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주식의 가격이 결정됨에 있어서 어떤 차트에서 어떤 위치가 아니면 어떤 기업 분석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아니면 여러가지 어떤 도출된 가격이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식을 놓고서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매수 쪽, 어떤 사람은 매도 쪽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물량을 사고 파는 과정에 의해서 어떤 시장 경쟁에 의해서 이제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이 매수 주체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식 관련 서적이 어떤 매매 시점이라든지 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좀 자세히 기술을 해뒀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바로 이제 2장 이제 첫 강의로서 매수 주체 이해로 바로 들어갔는데 실제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매수 주체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이제 어디서 뭐 돈을 가지고 와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예적금, 뭐 적금 아니면 예금 이런 것을 찾아서 주식 시장에 올 수도 있고 또 뭐 투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식 시장에 이제 그런 돈을 들고 참여를 한다 이거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대표로 이제 한국 시장에 와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매수 주체들도 돈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매수 주체들이 움직이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적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이래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책에는 실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 많은 분량으로 나가게 되면 자칫 수급 분석이라는 어떤 책에서 옆길로 많이 새는 것 같아 가지고 넣지 못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실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 한국 정시가 그냥 세계에서 똑 떨어져서 그냥 한국 자체에서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주식 가격은 한국에서 형성이 되고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뭐 거래가 되지만 우리 한국 시장은 이제 세계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 기업들도 어떤 수출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다른 정시의 흐름하고 또 경제의 흐름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서 책에는 매수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을 하면 그 부분까지도 좀 더 다뤄보고 이번 시간에는 책에 미처 실지 못했던 부분 또 매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매수 주체들도 어디서 반드시 이제 돈을 들고 온다 이 말이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돈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한국 시장은 뭐 한국 자체만 뭐 동떨어져서 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계 속에서 뭐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정치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제가 세계 정시를 살펴볼 때 이제 보는 화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부 다를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 화면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또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또 책에도 또 실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자료는 세계 거래소 연맹이라고 뭐 인터넷 포털에 치면 그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세계 각국 정시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려가지고 너무 많아서 좀 잘리기 때문에 아시아 부분을 조금 줄여서 전체가 다 나오도록 이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어요. 지금 2013년 1월까지가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08년도 이제 우리 상당히 어려웠을 때, 이제 그때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의 정시의 돈의 흐름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정시가 어떤 각국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 상황도 쉽게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의 어떤 정시에 국한되어 있지만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제가 투자하는 것이 뭐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한정을 시켜서 뭐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뭐 올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주식뿐만이 아니고 뭐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변화된 어떤 투자를 한다면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자료를 함께 보고서 세계에서 돈이 지금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이 세계 정시에서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시 쪽으로 돈이 몰리면 이제 각국의 정시가 상승을 하고, 정시에서 이제 돈이 빠지면 각국의 정시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책에 실지 못했던 돈 그 자체에 대해서도 먼저 조금 살펴보고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도 인터넷에서 어디 찾았는데요.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죠. 일을 안 해도 돈이 저만큼 있으면 얼마나 뭐 죽을 때까지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계에는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제 얼마나 이제 축복을 받았냐고 하면, 그냥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비행기로 각 나라에 그냥 쑥쑥 내보내면 됩니다. 돈만 찍어내면 뭐 언제든지 그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뭐 그런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뭐 언제까지 이 축복이 계속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돈 그 자체에 대해서 잠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돈이죠.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미국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이냐면, 우리가 뭐 FRB라고 자주 신문지상에서도 듣게 되는데, 주식회사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국가에 속한 어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을 발행을 할 때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발행을 하지만 미국은 미국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안에 있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주식회사에서 돈을 발행을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발행하는 방법이 미국에서 국민들의 어떤 뭐 국민들의 뭐 삶을 담보로 참 그런데 하여튼 국민들을 담보로 나중에 빚을 갚을 테니까 국민들이 자손 대대로 빚을 갚을 테니까 돈 좀 주라 하고 이제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알았다 하고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할 때 이제 달러를 이제 미국한테 주거든요. 국가에다 주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달러를 받아서 자국에서도 쓰고 또 해외에도 내보내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모든 달러는 사실은 이제 미국 국민들의 빚이죠. 빚. 정말로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은 주식회사 연방준비은행의 주인들이겠죠. 뭐 주주들이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국가를 초월한 뭐 분명히 제하고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자손대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 사람들이 실제 달러의 주인이죠. 그래서 미국이 망하면 뭐 어떻게 될런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가 저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요 화면을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빚이 앞으로 2020년까지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미국에 있는 달러가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국선 자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본질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그 돈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이자와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돈을 갚으려고 하면 그 이자도 달러로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를 쓰고 누가 연방준비은행을 만든지는 몰라도 물론 뭐 좀 찾아보면 인터넷에 자료는 있습니다. 뭐 실체는 누군지는 몰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빚이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언젠가는 이게 끝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강대국인 미국도 끝날 날이 있고 미국이 끝나면 미국의 달러는 종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휴지가 되는 것이죠. 돈이 휴지가 된다 하는 일이 잘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을 때 마르크는 휴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을 때 그야말로 일본 돈은 휴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줄 때 상대방이 저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줄 때 이제 거래가 되고 통용이 되는 것인데 그럼 국가가 망한다거나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뭐 그 돈이 서로 어떤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될랑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이런 이제 국가의 부채의 것이 영원히 무한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뭐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생기든 뭐
안 생겼으면 좋겠죠. 뭐 우리 자녀 세대들에서 이런 일이 생기도 언젠가는 생기게 돼 있는 일입니다. 미국도 끝이 있고 그때는 이제 달러 자산이 완전히 휴지가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주식으로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면 지금 좋은 시절이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우리 한국 주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매입하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언젠간 국민연금 자금도 기금도 고갈이 날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때 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서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파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또 미국이 지금 계속 돈을 찍어내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게 뭐 언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언젠가는 이 달러를 회수하는 날이 오고 또 언젠가는 또 달러 자체가 가치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지금은 주식하기 좋은 시대니까 주식을 하시고 미래를 어떤 대비해서 돈을 조금 벌면 주식뿐만이 아닌 다른 안전자산,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가급적이면 소모성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소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우리가 뭐 집을 사게 되면 집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집이 크면 클수록 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임대 수익이 들어온다면 임대 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조금 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충분히 부동산을 사도 이제 돈이 남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자산을 구성을 하실 때 집을 큰 거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수익이 나는 그런 부동산을 소유를 조금씩 해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조금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이래 이제 끝이 난다 하는 걸 대비하고서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돈입니다.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하거든요. 자주 이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은 그렇게 오래 설정을 안 했어요. 2008년도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2012년도까지 우리도 뭐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계속 찍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돈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따라서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죠. 문제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는 커지지 않는데 무제한적으로 돈을 푸는 상태가 이제 벌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물 자산은 오히려 감소를 하거나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 변동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만큼 물가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돈이 저만큼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의 가치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2008년도에 비해서 돈이 이만큼 늘었어요. 이만큼 늘었습니다. 사실 이만큼 늘면 여러분들 월급도 이만큼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 60%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100만원 월급을 받았으면 지금은 한 160만원 받아야 이제 정상이, 본전이죠, 본전. 또 그리고 만약에 2008년도에 100만원이 있었다면 은행에 예금해도 지금 160만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저나 사람이 뭐 도둑질하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진짜 도둑놈은 저 돈 찍어내는 기계가 도둑놈이에요. 뭐 돈을 뭐 필요에 의해서 찍어내야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월급은 그만큼 늘지 않죠. 또 그리고 이제 돈이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돈을 굴려서 어떤 수익을 낼 만한 어떤 그런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나 현재 도둑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고 여러분들 후손도 계속 당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 한국 돈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돈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다른 데로 가겠지만, 부동산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유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겁니다, 일단은. 또 이래 돈을 지금 현재 이제 본원통화만 잠시 보여드렸는데, 실제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만,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 때 한국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봤고, 저도 돈을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순간 그냥 돈이 만들어집니다. 뭐 친구들에게 뭐 돈을 빌리는 순간 뭐 더 바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주식시장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이, 우리야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뭐 먹고자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돈 벌 길은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먹는 게 우리 입장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돈 버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 회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회사들이 다 주식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주식을 수요하는 이유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배당 수익을 위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한댔죠. 물론 뭐 배당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영권 확보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영권 뭐 경영권 분쟁도 일어나고 하냐면, 회사의 주인이 되면 주식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한단 말은 종이 쪼가리 몇 개 나눠주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회사가 있으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 얹어 줄게 하고 종이 하나 나눠주고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하면 발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처럼. 그래서 이제 예전엔 상패 세력들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또 경영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상증자를 해서 종이 쪼가리 몇 개 나눠주고 회사에 돈을 걸어들인 거예요. 굳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도망가죠. 이제 횡령, 또 배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돈을 주식에서는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작전 세력들은 아는 거죠. 또 각설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돈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도 들어오고 세계 어떤 증시에도 뭐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돈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낯설고 처음 듣는 이야기다든지 어렵다든지 이래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는 이유도, 주식 투자하는 이유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또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이 돈 많이 벌으라고 시키는 건데, 실제 돈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모른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돈은 돈을 어떻게 뭐 기술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돈을 만드는 게 더 크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SM이라는 회사 있죠. 뭐 소녀시대도 나오고, 그 회사가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규모가 뻥튀기 돼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권력이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드는 공부를 사실은 좀 하면 좋은데, 이거를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린 이야기가 저기 무슨 이야기인고,
또 회사 경영권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뭐 이래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참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자본가들 피곤하겠죠. 돈 만드는 법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돈 만드는 법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고 또 미처 뭐 이 강의를 들어서 돈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면 또 뭐 다행이고, 또 뭐 복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어도 저게 뭔 말인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되고 싶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돈을 뭐 어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그게 아니고 돈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다 부자 되겠죠. 또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런 돈이 이제 앞서 본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정시로 유입이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2007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60조 달러 정도, 이게 이제 달러로 다 환산된 겁니다. 60조 달러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시의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한 몇 프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이 2008년도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이 반토막 났어요. 한 32조 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지금 2007년도에 전 세계에 이제 어떤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때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60조 달러 정도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2008년에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났죠.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경제적으로 파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2011년도에 이제 유럽의 위기가 이제 급부상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48조 정도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거의 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작았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자 보십시오. 2007년도에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의 시가총액이 한 24조 달러 정도가 되었는데 2013년 1월 달에 25조 달러로, 그러니까 2007년도 거품이 일어났을 때보다 2008년도 그러니까 지나서 2013년도에 지금 현재 아메리카 쪽의 시가총액은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또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돈 찍어내자, 무제한적으로 찍어내자. 그래서 돈을 막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돈은 2007년도 이 거품이 한참 일어났을 때보다도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돈이 뭐 정시도 가고 뭐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달러가 한 3배 정도 찍었다면 전 세계 정시는 3배 정도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시가 3배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2007년도에 한 2000 조금 넘었지만 2000이라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 정시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6000이 돼야 됩니다. 6000. 주가지수가 600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그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007년도보다는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국도 많아졌고 미국의 달러도 많아졌고, 언젠가는 그 돈이 정시로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시는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한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이
2007년도 거품이 한참 많을 때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쪽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2013년도 올해 안에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 그만한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풀었던 달러를 일부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거의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어떤 경제가 2007년도에 비해서 반토막이 되었다가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미국이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잘 산다 이 말이죠. 되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더 양적 완화를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도 뭐 양적 완화 한다고 합니다. 뭐 어저께도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고, 어떤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끝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그만될 것이지만 그동안 푼 돈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상승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한 6천까지도 뭐 가야 되는데, 뭐 실제 그때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신은 상승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흐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풀린 돈이 얼마고 또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뭐 정리를 해 드릴까요? 자,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이제 2007년도 거품이 한참 있을 때 전 세계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여기서 잡아야 되네. 전 세계 시가총액은 한 60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 때 2008년도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에 반토막 났고, 그래서 미국이 어렵다고 하면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러 와야 됩니다. 주식 시장이 완전 전 세계가 대폭락을 할 거거든요. 이제 유럽이 조금 어려우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충격이 좀 덜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뭐 기회는 되고,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아시아 쪽에 한번 또, 아니면 신흥국 쪽에 한번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자,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참 거품이 있던 시기보다 지금 현재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이고, 미국의 양적 완화를 좀 자제한다면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좀 자제하고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단은 풀린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정시 쪽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정시는 이론적으로 한 6천까지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할 때 상승을 해야 되지만, 뭐 거기까지 갈런지 안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을 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다 이 말이죠. 그 흐름을 보고 나면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뭐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외국인 뭐 얼마, 뭐 기관 뭐 투신 얼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가면 업무 자료로 매달 배포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소상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이제 1월 달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제 좀 상당히 편하겠죠. 잠시 이제 살펴보면 우리 지금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보자. 저기 1, 10, 100, 1000만, 1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13조, 113조인가요? 하여튼 113조 원 정도 됩니다. 맞죠? 1억 원, 10억 원, 10, 100, 1000만, 10만, 계산 어떻게 하죠? 지금, 한 113조 정도가 되네요. 1월 달에.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비중이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죠.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도 이제 돈을 모아서 옵니다. 펀드 자금을 모아서 오든지 뭐 어떤 자금을 모아서 오든지 돈을 모아서 이제 우리 한국 시장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왔다 이 말이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 정체불명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같은 요런 데서 우리 한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정시에서 가끔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그런데 조세 정의인가요? 뭐죠? 조세 정의 연맹인가요? 세계. 거기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빼돌린 돈이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로 많다. 그래서 누가 빼돌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시장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요 조세 회피 지역에서 요 들어오는 요 돈이 아주 정말로 스마트하게 매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면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거의 오릅니다. 이 사람들이 팔면 내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몰라요. 저 사람들이 뭐 국적만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외국인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제 생각입니다. 뭐 기업에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한국 시장이 좀 좌우가 많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잠시 한번 살펴보면 거래 규모가 상당해요. 케이만하고 룩셈부르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던지면 그냥 한없이 그냥 정시가 빠져요. 우리 작년에 2011년도 한번 보세요. 재작년에 이 사람들 던질 때 계속 그냥 빠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정시는 상승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투자는 안 해요. 단기로 왔다가 갔다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보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의 이렇게 흐름을 보고 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이제 코스피의 수급 분석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 4년 전부터 이만큼 이제 주식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이 부분 코스피인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2011년도부터 물량을 계속 매집을 했죠. 그런데 우리 정시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죠. 2011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세력들이 이만큼 샀다는 것은 2013년도 정시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보면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또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요즘 펀드에 돈 맡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매매를 투신이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거의 뭐 투신 쪽에 자금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또 자문형 랩 쪽으로 뭐 간다 하지만 펀드가 잘했으면 사람들이 자문형 랩으로 왜 가겠어요? 자, 간략하게 한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간략한 게 아니죠. 살펴봤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매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매수 주체 이해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이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래 뭐 정시 주변 자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만큼 만들어내고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이 전 세계 시장에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전 세계 시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고, 돈이 어느 정도 찍었으니까 정신은 어느 정도 가야 되고, 이런 흐름을 먼저 쑥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한국 시장에도 스마트 머니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정체불명의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 한국에서 어떤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한 35% 정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큰 손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지금 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어제까지 3월 한 2월 28일 2월 28일까지 우리 정시의 돈의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후로 한 63조 정도를 우리 한국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뭐 거의 다 뭐 골고루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밉상스럽죠. 금융위기를 만든 놈들도 미국 놈들이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죠. 외국 애들이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시장을 완전히 반토막 만들어 놔놓고 다시 또 싼 가격에 얘들이 주식을 샀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인 기관들은 다 털리죠, 그냥. 다 털렸고.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나 연기금, 뭐 보험 이쪽은 돈을 조금 오래 뭐 투자할 수 있어 그런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갔는데, 제일 많이 털린 세력이 투신입니다, 투신. 그래서 이제 각 업종별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비중이죠.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외국인들은 앞서 본 것처럼 한 35조 원 정도, 35% 정도를 어떤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는 14%, 보험이 7%, 연기금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스피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고, 업종 세부적으로는 이제 책에 정리가 자세히 되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전부 다는 뭐 살펴보고 몇 개만 조금 살펴본다면, 뭐 음식료업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어떤 절대적인 주가 선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업을 매매할 때 물론 종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움직이면 돈 벌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투신이 외국인 다음으로, 그리고 연기금이 주가 선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올려드리는 어떤 시황 분석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매일 볼 수가 있고, 또 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충분히 각 투자자별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교재 90쪽의 매수 주체 이해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강의를 통해서 매수 주체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루지 않은 거는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번 강의에서는 책에 미처 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 정도는 한번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창 시절에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런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뭐 마땅하게 이래 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없고 또 주식 시장은 주식 거래뿐만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발권력을 가지게 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서 돈을 벌 방법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뭐 각종 주식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냥 시세 차익이라는 일의 한 부분에 의해서만 이렇게 좌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계속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국민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되었든 뭐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제 어떤 미국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언젠간 끝이 있다. 그래서 돈이 서로가 뭐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할 때 돈이지 그 가치를 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그런 일은 자주 생깁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면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이왕 부동산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쓸데없이 20억 30억짜리 집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물론 뭐 돈이 굉장히 많으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만은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 가지고 손해 안 볼 정도.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금 뭐 임대 수익 조금 벌어서 그동안 세금 내더라도 내 손에 돈이 조금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수급 분석표를 이제 실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